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저질러진 그 시점에 체포명단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분석도 있었고 뉴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체포명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 체포명단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이야기가 세상으로부터 덮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은 일개 범죄자가 어느 골목에서 한 사람을 살해한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그 대통령의 정부, 또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과 행동 통일을 했던 국민의힘,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종의 결사대, 대통령과 같이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직위를 다시 줌에 있어서 특별한 선택 요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군 고위직 인물들, 이들이 저지른 겁니다. 이보다 강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이런 일을 그냥 덮어버리고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든 우리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지고 이런 정리 절차를 거쳐야만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볼 것은 체포 명단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체포라는 법 집행, 이것이 실제로 이행이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점에 제20대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체포해라 하는 것을 직접 지시했고, 반국가 세력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당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체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이름이 나오는 노상원, 그리고 국회 등에 나오는 방첩사, 여인형과 그 인원들, 요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노상원 수첩에서 간략히 살펴보면 수거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법에 근거하여 체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포된 사람의 권리, 보장받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윤석열 피고인이 주장했던 그러한 피체포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노상원 수첩에서는 간단하게 수거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대상에 쓰지 못하는 용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다 세밀히 또 살펴보기로 하죠. 이 수거의 대상을 보면 반대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징표되는 어떤 정치 집단이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대중들, 무리, 이들을 수집하고 수거한다 하는 계획인 겁니다. 그 계획이 참으로 방대하기도 하고 전국적이며 세세히 한 명도 놔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일거에 척결한다 라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1차 수집 대상은 이렇습니다. 여의도에서 30명에서 50명 수거. 그렇다면 이 30이라는 숫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 나온 여의도 이 30과 중첩이 됩니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50명까지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쪽에서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수거 대상을 정했습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반대파는 흔히 종래 반국가 세력, 친북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미가 대폭 확장된 것이죠.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해가 된다든지 하면 명실공히 반대파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우리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법을 위반할 때 법으로 일일이 대응을 했던 것인가? 윤석열 세력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인가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교조, 이 전교조라는 것도 참 해묵은 이름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민변이 악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노총도 전교조도 민변도 돈 버는 것이 첫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거 대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명단이 아니다 보니까 집단이 되죠. 이렇게 어떤 집단, 어떤 그룹 이런 식으로 국민을 구분을 해서 그들을 수거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어용 판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준이 지금보다는 과거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등 좌파 골수들, 이것은
요즘은 극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 속 시원하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잘 봐야 한다. 현재 발견된 것은 노상원 수첩이고 그 수첩에 이런 것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혹시 좀 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그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어용판사라는 말은 현재의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굽혀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러면 윤석열 어용판사를 노상원이 수거하겠다고 한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A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A급 이름들이 재밌습니다. 좌파 판사, 어용 판사와 좌파 판사를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노랑 판사, 노랑 판사는 아마도 그 부패한 판사, 돈 받아 먹거나 그 황색 이런 의미가 아닐까. 아니면 나팔수 판사, 뭐 그런 의미로 노란색을 썼겠죠. 아니면 노란색이 좌파를 뜻하는 겁니까? 어쨌든 구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첩으로 재판할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다 A급, 밑에 A급이 좀 더 있습니다. A급에서 좌파 판사는 전원 이렇게 놓았고,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권순희를 제외하고는 판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이렇게 들어있고, 노랑판사라고 해놓고 김명수는 판사가 맞죠. 그 뒤도 역시 판사가 아닙니다. 황운하, 조국, 문재인. 역시 문재인 때 이것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간첩 재판자는 임종석. 그 다음에 또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이준석은 간첩 재판자는 아니겠죠. 이준석, 유시민, 문재인과 그 일당 하니까 이 일당이 얼마나 많을지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재명 쪽 놈들, 그 이재명 쪽 놈들도 좀 많겠죠.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은 A급 부분에 써놓은 것으로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그리고 앞에 이게 이제 중복돼서 그때 적은 것 같은데, 또 전교조, 민변, 민노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청와대 근무 행정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해경인데 현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좌파 연예인으로 김재동, 김어준, 근데 여기 방송국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아마 김어준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좌파 연예인 김재동, 이게 왜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도하는가 하면, 노상원 수첩이 글씨를 휘갈겨 쓴 것도 있지만
그게 잘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것을 다 그냥 정보로 이렇게 살펴볼 뿐이죠. 나중에 줄바꿈이 달랐다든지 하면은 위의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거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어뒀다. 그러니 문재인 때 청와대 근무 행정관 이상 그러면 행정관 이상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쪽 놈들 이걸 또 얼마나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노상원 수첩을 전문을 보도하는 그 2025년 2월 16일 그런 기회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마이뉴스에서 2월 22일에 내내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보도는 이쪽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인, 체포 이런 거 여인형이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더듬더듬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결국은 윤석열 12월 3일의 일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알고 있다 하고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지금. 그래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 위치 추적을 해서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죠. 방법은 있죠. 지금은 더 쉽죠. 그런데 위법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게 다시 위치를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홍장원 차장이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기존에 나온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참 걱정스러운 것이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또 뭘 하니 무슨 짓이라도 하니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랬던 사실이 있었다. 실제 했다. 자기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다. 그리고 이런 명단이 있었고 이런 법 집행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명령했다 하는 것도 각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라든지 또 당사자의 증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한 말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라고 수차례 직접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수차례 지시를 했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죠. 그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체포해서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헌법 위반이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명령하는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내 명령이 법이고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보장하는 그 내용은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포고령 위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계엄의 밤에 헌법 위에 올라선 것이 포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포고령을 위반한 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이 체포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제시해 준 것은 방첩사입니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현의 증언이라든지 여인영, 김대우, 다른 방첩사 간부들 이야기, 대화방 이것까지 다 보았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체계적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없어지면 이 모든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체포작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로부터 체포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김용현한테 들었다. 나는 직접 김용현하고 통화했다.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지시하고 김용현의 지시가 여인영에게 도달하고 여인영이 김용현이 이런 명단을 불러줬고 체포를 하라고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김대우에게 하달되고 김대우가 방첩사 간부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체포조가 출동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명령이 실행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 그러니까 이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그 시간입니다. 그때 여인영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받은 명단이다. 이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이것이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김대우 단장은 이 지시를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일이 실패한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위치 추정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김대우 단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인영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인영 사령관이 구금 지시를 했다. 위치 추정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한지 점검까지 했다고 역시 진술을 했습니다. 위의 것은 한겨레 뉴스고 아래 것은 MBC 뉴스입니다. 한겨레 신문이나 MBC 뉴스에 대해서 좌파 매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뉴스라는 것은 본인이 참과 거짓을 살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녹여 넣은 뉴스인지에 관계없이 뉴스는 나름대로 쓸모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실제로 체포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 1시간 분량의 대화 녹취가 보도됐죠. 이것이 2024년 12월 4일, 그런데 12월 3일 자정에서 38분이 지난 그때부터 1시간 반이 지난 때까지 주고받은 그런 대화록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여인영이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대화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명단에 있는 체포 대상자를 이때 체포 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하고 나서 처분은 어떻게 할 거냐? 구금을 실행한다. 잡아다 가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부여된 구금 인원에 대해서 체포 작전을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지시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체포 작전이 실행이 늦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체포해서 구금하라 했다가 이 시점에 변경이 된다. 이것만 읽어주면 되겠죠. 김용현 국방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 이것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때가 12월 4일 0시 38분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구금 인원 갖다가 가둔다 하는 것이 참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작전이죠. 지금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이 3명 중 누구든 먼저 발견하면 체포해서 수방사 구금 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그러면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가 신병 확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봐야 하겠죠.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는 이 사람들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먼저 잡아서 넘겨주면 인수받아서 수방사에 구금하라. 그런데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 그러니 이 3명 중 3명이
작전 부대의 손에 걸리면 어쨌든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이용해서, 그것도 군대가, 작전 부대가 이들을 잡고, 그때 현장에 있던 작전 부대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나, 이들을 잡는 목적이었는데, 현재 이 국회에 간 작전 부대들이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갔는가 하는 것이 좀 본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체포, 구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다시 단전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것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영영 덮여버렸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옳지 않은 일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체포조가 이 세 사람 체포에 투입이 됐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방사에 구금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하는 그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른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구금 기관에 대해서도 여인영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로 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 팀을 조직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12월 3일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이 아니고 포고령 선포 시점이 이 체포, 구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보다 또 앞서서 준비도 한 달 전에도 나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날 일만 보면, 그래서 1팀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담당하는 팀이고, 2팀은 불법 정치 활동을 다루는 팀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제1호, 이거는 그 속에 있는 항이 아니고 이번에 포고령 제1호만 발령하고 끝났죠. 제2호는 안 나왔죠. 그 제1호라고 하는 것이 군인과 경찰 그리고 기타 여러 수사기관들을 움직였던 법적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포고령이었다. 이런 것이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여기에 첫 마디가 이런 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밝힌 겁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 3일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포고령 제1호에 근거한 체포와 감금이 실행이 시작됐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행됐다 하는 것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그 1팀, 2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1팀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팀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항을 위반하는 자들을 체포 감금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1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명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고 해서 체포 감금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법과 충돌하는 행위로서 나타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현재의 현존하는 위협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부정하면 잡아 가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죠? 게다가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무엇이든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일단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잡혀가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반했느냐는 것을 입 다물고 무조건 복종해라는 것이 포고령 집행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무한정이죠. 침묵하라. 움직이지 마라.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온라인에 나서지 마라. 나오면 걸리면 죽는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유명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 대중이 이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지난 방송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부, 행정안전부, 경찰,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데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이버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추적해서 잡아 넣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지금 알려진 것은 정치인 등 체포 명단 그랬는데 그게 1팀이 아니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첩사의 임무는 2항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나오던 반체제, 그 반체제 인사라는 것을 더 하방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것이 국민을 잡아 가두는 그런 식으로 갔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제2항을 1팀이 담당을 하면서 사이버 통제로 대단히 인원을 체포 구금할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팀이 언론에 자자하게 보도가 됐던 불법 정치활동팀입니다. 이것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제1항은 이렇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결사,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 온라인상에는 정말 허다하겠죠.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정치적 결사를 금하고 집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의도 얼마가 모였대, 뭐 10,000명이 모였대, 그런 게 아니고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모여도 집회입니다. 소수가 모여서 쟁의를 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외치면 시위입니다. 움직이면 시위입니다. 이런 일체의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해서 금한다. 이것을 이 팀이 담당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역시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박안수 사령관이 이렇게 발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 포고령 제1항을 이 팀이 담당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1항이 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시사와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글 한 줄 쓴 사람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런 식의 체포는 정당하다, 당위성 주장을 합니다. 맨 앞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당연하다, 정당하다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김용현, 이때는 증인의 지위였는데 김용현 이야기가 그때 체포기구 구성이 안 됐다. 이제 이거를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합수부가 구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됐는데 안 된 거로 친 건지 정말 안 됐는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하죠.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체포기구가 합수부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결국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체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체포 명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술술 소위 부읍니다. 풀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체포하라고 했다. 이 차례를 보십시오. 동정을 확인하다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수사기관이 동정을 확인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동정을 확인하는 대상도 마음대로 와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김용현 말입니다. 동정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계속 살피다가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포고령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위반할 것 같아 라는 게 우려죠. 그러면 우려도 있기 전에 동정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려가 있으면 아직 위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반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읽고 있다는 식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 사전 예방적으로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반할 사람이라고 미리 낙인을 찍어놓고 동정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수사력이든 행정력이든 이렇게 남용을 할 만큼 거기에는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떠나서 도대체 그렇게 그 자원이 남아 돌았던 것이냐,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됐던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여기 기껏 나오는 게 상황입니다.
그럴 상황이어서 체포하면 국민은 자유가 없죠. 독재도 어마어마한 거죠. 범행을 하고 그리고 체포할 법으로 규정하는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체포영장 논란이 있을 때 다 나온 겁니다. 국민은 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봐서 너는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미리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냥 체포해서 감금하라고 한 것이 이 거짓말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 이미 체포 감금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용현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된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근데 구성 안 됐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자동 설치되는 수사기구가 있었다. 지난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방첩사, 경찰, 검찰, 국방부, 국정원 등 수사 조직이 동원됐다는 거 밝혀졌죠. 국정원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실제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 체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체포를 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이야기, 그 녹취,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는 증언,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나와 있는 명단은 14명에서 15명, 숫자로는 14명에서 16명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김용현은 이 명단이 뭐냐 하니까 명단은 결국 아주 광범위한 체포 대상자 중에 몇 명 추린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말을 한 것이죠.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김용현 증인은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몇 명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다 하고 알려준 거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이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몇 명 지목해서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묻는 정영식 재판관 입장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들어있고 한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이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 자, 개연성보다도 더 확률이 낮은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우려는 누가 합니까? 김용현이 하죠. 우려는 내 생각입니다. 잡고자 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게 우려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말하는 위반 개연성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보건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려 대상자는 그냥 주관적입니다. 윤석열이 우려하든지 김용현이 우려하든지 하면 그냥 잡는 거다. 더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영식 재판관은 이거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같은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고령 위반이 당신들은 걱정됐던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이 김명수, 권순일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들이라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은 좀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체포명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 사람은 좀 걸리적거리는데 성가스러운 사람들인데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기회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이 특징을 보면 체포하겠다는 대상이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고 너는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고 김명수, 권순일이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회만 잡으면 그러면 해보겠다.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런 유명인들도 단지 몇 명 지목해서 추려낸 거라고 하니까 광범위한 체포 대상자가 이미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이 됐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계엄사령부는 이 포고령이 발령된 밤 11시에 방첩사령부 여인영 사령관이 체포 1팀, 2팀을 가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고령이 이 두 팀만 가지고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걸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면 두 팀 이외에 또 체포팀이 운영됐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앞에서 1팀이 제2조를 담당하고 2팀이 제1조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3팀은 없었을까를 봅시다. 3팀은 포고령을 위반하는 언론, 출판을 담당하는 팀이 돼야 하겠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3항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계엄사가 통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3팀은 포고령 제3항에 대응하기 위한 팀, 그것이 순수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계엄군이든 그렇겠죠. 내내 여기도 포고령을 위반하게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이 된다.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이렇게 공표를 했으니까 3팀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언론과 출판, 현재 몇몇 언론사에 계엄군이 출동했다. 혹은 전기, 수도를 끊는다는 일이 있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제4팀이 있었다면 사회혼란 조장을 담당하는 팀, 이렇게 되겠죠. 즉 포고령 제4항에 대응하기 위한 팀이 구성됐을 수 있다. 포고령 제4항은 언론 출판처럼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처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그래서 모든 파업과 태업, 이것을 단속하고, 그리고 집회를 단속하니까 여기는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제4팀이 있어야 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업, 태업, 집회를 하게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하고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이 된다고 박안수 사령관이 밝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5팀도 있었을 것이다. 뭐냐 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의료인팀. 이상하게도 이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의료계에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요즘 다들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기 하고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의료인팀이 조용해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5팀이라는 것은 포고령 제5항에 대응하기 위한 팀으로 볼 수 있으며, 포고령 제5항은 이렇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인 의료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이런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제5팀이 구성이 됐어야 하고 실제로 무엇인가 했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쏙 빠져 있는데 이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체포팀 운영, 이 근거가 됐다. 법적인 근거가 됐다 해서 보니까 1팀, 2팀이 아니라 5팀까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서두에서 소개했던 노상원 수첩. 그러니까 이 방첩사하고 별개로 노상원 수첩 관련 수거팀, 반대파 수집, 수거 계획,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있었을 거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혹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파견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고, 그것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이번에는 이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제한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사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법원에서도 성명권을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서 수사의 그 미진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 체포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권력을 휘두른, 철퇴를 휘두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윤석열이 죄가 더 커진다, 작아진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번에 훼손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고 굳건한 그런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